우리나라가 만든 큐브 위성이 기능을 잃고 어딘가를 떠돌다가 다른 위성이랑 부딪히면 누가 보상해줘요? 네. 지금까지는 소유국이 책임을 물도록 돼 있어요. 소유국이. 국가 책임제인데 사실 최근에는 서로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약한 쪽이 알아서 네. 손해가 큰 쪽이 알아서. 네. 안녕하세요. 왕건당 TV 구독자 여러분, 과학감성입니다. 자, 요즘에 우주 개발 경쟁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주에 너무 많은 위성들이 올라가서 관측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 제일 잘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책인데요. 모두를 위한 우주는 없다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얘기해 주실 이 책의 저자이자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위험감시센터 최현정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 최은정입니다. 네, 제가 사실 여기저기서 이 우주위험감시센터 홍보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네.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혹은 지구에 소행성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천문연구원에서 문자 보내드릴 것이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천문연을 되게 가깝게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문자 보내는 사실 책임자시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 문자를 센터장님 문자를 안 받기를 바라지만 그러면 그 문자에 혹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예시가 있나요? 혹시? 네, 아마 최근에 네. 2023년 1월에 실제로 우주물체가 추락하는 사건에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구나. 네, 물론 그때는 이제 네네. 소행성은 아니고요. 그쵸, 그쵸. 미국의 나사에서 발사했었던 ERBS라는 위성이었는데 당시 1월 달에 이제 추락하는 위험이 예고가 됐고 또 이게 불행인지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특히 우리나라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때가 있어서요. 당시에 이제 문자를 보내서 우주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달라라는 그런 안전 안내 문자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되게 보낼 때 약간 긴장될 것 같아요. 너무 긴장되고요. 막 사실 오타라도 있으면 안 되고 네. 일단 사건이 위중하고 그렇죠. 어디에 떨어졌어요 결국에? 다행히 피해는 없었는데요. 우리나라 근처 동해안 근처. 쪽에 떨어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발견된 게 없어서 바닷가에 떨어지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바다에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바다에 거의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관측이 다행히. 돼서 됐는데 떨어질 때 이제 아무래도 항공기라든지 선박 그리고 그렇네요. 지상에 그쵸, 인명의 그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보낸 사례가 있고 아마 앞으로는 그런 사례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이제 우려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를 보내는 일이 많아지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혹시? 아무래도 안내를 해주는 거고 미리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좋은 거고. 네, 많이 알려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쵸, 그쵸.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건데 그쵸. 그러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가지고요. 그게 이제 그런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과학자들이 하고 있죠. 그쵸. 위성의 개수 혹은 우주 물체의 개수가 많아져서 추적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또 안내를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안내할 수 있게끔 추적하는 기술이 좋아져서 안내를 더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맞아요. 둘 다인 것 네, 같아요. 그게 이제 암 환자가 뭐 늘고 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진단이 잘 돼서 암 환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대요. 네, 그런 것처럼 아마 우리가 혹시 문자를 자주 받게 되더라도 그게 하나는 이제 우주 물체가 많아졌다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그 정도 추적할 역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라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문자를 또 받게 되더라도 네. 잘 추적이 되고 있구나 이런 증명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주위험감시센터에서 그러면 이런 우주 물체만 추적하시는 것은 아니고 네. 이제 우주 물체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소행성과 같은 자연 우주 물체가 있고요. 네. 네, 유성체 같은 거 떨어지면 지상에 떨어지면 운석으로 발견이 맞아요. 돼서 네. 특히 이제 뭐 진주 운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맞아요. 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서 쏘아 올렸던 많은 인공위성들이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구로 떨어지는데 네. 그런 떨어지는 경우도 이제 인공우주 물체들 우리가 발사해서 뭐 인공위성 또는 발사체들 잔해들이 있는데 이런 인공우주 물체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이 인공우주 물체랑 자연우주 물체 두 물체들의 모든 위험들, 이제 인류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들을 보는 걸 우주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주위험감시센터에서 추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는 어느 정도예요? 참 그게 어려운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그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게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게도 우리 한 고도 500km 정도에서는 10cm 정도에 되는 물체도 찾아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관측 인프라들이 네. 아직은 구축되어 있지 네, 않기 네.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 1m급 이상들, 네, 격차가 많이 크죠. 그렇네요. 뭐 오더가 차이가 나는데 그렇군요. 그래도 이런 센터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네. 약간 SF에 있었던 부서명이잖아요. 예, 그런 거가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 센터에서 이렇게 책도 자꾸 나오고 원래 전에 쓰셨던 게 우주 쓰레기가 온다 였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우주 쓰레기, 우주 위험 감시 지금 본인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었고 요것도 비슷한 결에서 시작된 것 같으면서 네, 조금 맞습니다. 논의가 확장되어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잘 돼서 표지 왜 이렇게 표지가 시선을 확 끌잖아요. 네. 특히 저는 이제 제목을 편집자님께서 사실은 제안을 해주셨던 건데요. 이 제목을요? 네. 오. 원래 저의 의도는 모두를 위한 우주를 방향을 갖고 쓴 책이에요. 모두를 위한 우주를 향해서 가고 계셨는데 네. 편집자께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를 질문들처럼 형식으로 그러니까 전과 후를 계속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오히려 살짝 비틀어서 제목을 만들어 보셨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를 딱 들으니까 저의 의도가 잘 반영이 돼서 네. 제목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근데 영어 제목 써 있는 때 스페이스 포 올이거든요. 네. 모두를 위한 우주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마 네. 원래 의도하셨던 제목인 맞습니다. 것 같고 네. 한글 제목은 훨씬 더 멋있게 나왔고 저는 사실은 이거 먼저 장바구니에 담아놨었어요. 네. 그리고서 장바구니 담아놓고 나중에 알았어. 한국 사람이 쓴 책이네. 왜냐면 보통 이 정도 디자인과 이 정도 제목과 이런 주제는 번역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과학책이 새로 나오나 보다가 이런 게 나왔네요. 장바구니에 일단 담고 나중에 장바구니에 있는 걸 자세히 보니까 한국 사람이 쓴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같은 아는 이름인데? 막 이러면서 봤더니 우리 센터장님이셨더라고요. 굉장히 큰 천사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네, 되게 좋은 책이었던 것 같고 우리가 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책이 현업 과학자가 써서 그런지 각주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각주가 너무 재밌었는데 이런 내용을 누가 말했다 혹은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 할 때 인용하듯이 논문에서 인용하듯이 각주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박사님의 각주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르죠. 네, 일부는 참고문헌인데 일부는 그냥 정의를 설명하신 게 아니라 덧붙이는 본인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랄까 이렇게 인터넷에서 글을 쓰면은 가로 안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각주를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각주가 없었고요. 네, 각주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또 이게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이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지? 이 정의가 뭐지? 하는 궁금증을 많이 문의를 하셨어요. 편집자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독자들이 모를 것 같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그걸 또 붙이자니 너무 또 장황하고 저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이제 다 각주를 뺀 상태예요. 원어 표시가 엄청나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용어가 사실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랑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용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한글 용어 뒤에 거의 대부분 영어 스펠링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조금 그 부분이 약간 읽힐 때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없지 않아 했는데 이 우주 분야가
굉장히 지금 확대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맞아요. 가다 맞아요. 보니까 새로운 용어들이 매번 나와요. 음. 그런데 이제 그 용어를 정의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영문명과 우리나라명이 이게 아, 완전 맞아. 매치하지도 않을 때도 맞아요. 있고요. 예. 또 우리나라를 우주 상황 인식이라고 하면은 너무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단어죠. 너무 느낌이에요. 광범위한 네, 단어잖아요. 맞아요. 상황, 인식이 모든 인식, 게 다 그렇죠. 너무 네. 광범위해서 그래서 우주 영역 인식, 음. 상황 인식, 뭐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음. 조금 다르게 정의하는 음. 거를 영문명을 표기해서 좀 구분하려고 하는 의도를 좀 가졌습니다. 안내서의 느낌이었어요. 네, 네. 약간 뒷얘기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네. 재밌는 네. 예,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주를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하셨구나.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인상이었습니다. 이 프롤로그에 사실은 이제 박사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거의 집약돼 있을 텐데 당연히 우주가 중립적이지 않다 이런 표현 네. 쓰시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죠. 사실 그 단어를 선택하는 게 쉽진 않았는데 중립적이라는 단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우주 개발에 대한 좀 막연한 환상 같은 것들도 좀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개발하면서 또 고민해야 되는 어떤 질문들 제가 이제 답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들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발전되는데 우주를 평화를 외치면서 우주 전쟁을 얘기해야 되는 저의 모순적인 상황이 있더라고요. 우주의 평화를 방향적으로는 하지만 네네.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민군 협력을 그쵸, 굉장히 그쵸. 많이 하는데 전쟁을 사실 대비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잠재적인 네, 맞아요. 전쟁. 네, 우주 전쟁에 대비하는 일들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렇다고 우리가 우주 전쟁을 반드시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거기를 강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쵸. 우주의 평화만을 얘기하면서 아니면 뭐 우주 환경만 얘기하면서 우주 개발을 등한시할 수 없고 이런 약간 저의 양면의 그거를 드러내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상징적이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어쩌면 그게 박사님의 마음의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조차도 사실 중립적이지 않다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일이 역사에서 너무 많이 반복이 되어 왔고 어쩌면 평화와 이 전쟁이 항상 같이 있는 거여서 네, 맞아요. 중립적이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그 달 탐사 임무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시면서 아폴로 달 착륙 프로그램이 있었던 이후에 벌써 반세기 이상 지났고 그동안은 좀 사람이 착륙하는 일은 거의 안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서 사람을 착륙시키려고 네, 하잖아요. 그때 그 달 탐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달은 돌아오지 않는 목적지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건 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사실 표현일까요?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한번 목적지를 가봤잖아요. 목적을 하고 달에 도달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 목적지를 다시 찾지 않는 네,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시간들이 있었다. 물론 이제 화성을 가는 중간 단계로 볼 수도 있지만 달을 또 하나의 목적지로 지금 우리가 많은 탐사 영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를 사실 그런 표현으로 썼는데 그게 이렇게 딱 키워드 이렇게 드러나는 문장으로 생각하실 줄 잘 몰랐어요. 네네. 좀 인상적인 문장이었어요. 네. 저한테는 또 저는 이제 달 탐사 쪽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문장들이 좀 눈에 들어왔고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달에 그렇게 많이 그렇죠.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은 왜 안 했어?가 네. 1번이고 이제 왜 갑자기 왜 다시 달에 달에 가요? 가? 이게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도달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목적지 이런 표현이 약간 시 같달까? 한편의 시 같달까? 이 안에 되게 많은 스토리가 함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책에서 이제 캐슬러 신드롬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소개해 주시는 네. 걸로 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또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캐슬러 신드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제 캐슬러 신드롬은 사실 이제 나사의 우주 과학자인 도널드 캐슬러 박사님이 한 70년대에 논문을 쓰신 내용인데요. 사실 70년대라고 하면은 이제 인공위성이 그렇게 많이 발사되지는 그러니까요. 않았을 네. 때였는데 사실 당시에는 인공위성이 우주로 나가면서 많은 작은 유성체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작은 알갱이라도 우주 공간에서 위성이나 아니면 이제 탐사선이 부딪히게 되면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능을 못하거나 또는 폭발하거나 부딪혀서 뭔가 파괴가 일어나면은 우리 교통사고 나면은 왜 파편들이 쫙 퍼지듯이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사실 그 다음 오는 차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더 파편들이 많은 있는 파편들이 거니까. 생기고 2차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파편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것을 70년대부터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게 뭐 우주 공간에 물체가 올라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파편들이 생기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파편이 더 많은 파편을 만드는 일로 그쵸. 또 확대되고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너무 많이 파편과 쓰레기가 가득 차서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공간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인데 그거를 그렇게 인공위성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 이미 예견을 하고 예견을 있었다는 했다는 게, 게, 네. 뭐 미래에서 다시 돌아오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90년대 말에 이제 이 우주 쓰레기와 관련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아리랑 1호 한번 위성 하나 그러니까 올릴 우리는 때였거든요. 이제 겨우 막 한 개, 두 개 이렇게 올릴 네, 올릴 때인데. 때인데 그 당시에 한 8천여 개 정도 우주 물체들이 발견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6만 개가 넘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또 실질적으로 우주 물체들끼리 또는 인공위성이 그렇죠. 네네.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지금 저렇게 떨어지기도 하면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작은 우주 물체 인공위성들이 큐브 위성급 맞아요. 올라가거든요. 네, 추적도 잘 안 되잖아요. 추적이 네. 어려워요. 작을수록. 사실 그 큐브 위성은 개발한 팀이 통신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맞아요. 본인들도 통신 못 잡아가지고 고민할 때가 많은데 네. 이제 그거를 걔가 만약에 기능을 잃고 나면 이제 정말 추적하기가 너무 네, 어려워지는 추적이 거죠. 어려운데 그러면은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충돌 위험이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실제로 지금 충돌로 인한 것인지 어떤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나 파편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만든 큐브 위성이 이렇게 기능을 잃고 어딘가를 떠돌다가 다른 위성이랑 부딪히면 누가 보상해줘요? 네. 굉장히 사실 그거에 대한 질문을 그러니까요. 네,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소유국이 책임을 물도록 돼 있어요. 소유국이, 네. 그러니까 큐브 위성을 보는 네, 맞아요. 원인을 촉발한 원인을 그 촉발한 국가가 국가가 보상을 한다. 국가 책임제인데 이제 그 소유했던 국가들끼리 사실 이제 뭐 위성을 팔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로 팔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또 다 쓴 거는 그냥 버려져서 이제 관리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또는 어떤 물체들이 발견이 됐는데 소유국을 지정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은데 이제 그러면 그냥 그 피해는 피해 본 받은 사람이, 쪽에서 예. 네,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사실 최근에는 그런 인공위성들 소유국이 있는데 각각 있는데 서로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이제 기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점점 가까워온다. 그러면 누가 피해야 될까? 눈치 싸움. 네, 눈치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요. 책에서 회피 기동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다누리 달 궤도선이 이 친구도 회피 기동을 여러 번 해야 했거든요. 네. 회피 기동을 하는 게 사실 지구에서도 인공위성이 선호하는 궤도가 있듯이 달도 달 궤도선들이 선호하는 궤도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겹치는 걸 자꾸 이렇게 거기가 되게 좋은 자리니까 자꾸 겹치게 돼서 몇 번을 이제 회피를 하게 됐는데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 충돌이 위험이 있다면 누가 피할 것인가? 네. 왜냐면 우주 공간에서 궤도를 움직인다는 건 내가 연료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에너지를 써서 맞아요. 수명을 단축하는 일인데 내 수명을 단축하면서 회피를 해주는 네. 거잖아요. 이게 서비스도 아니고 뭐 배려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아니면 뭐 약소 국가가 좀 져주나 이런 슬픈 생각도 들고 그게 규칙이 없는 거잖아요. 아직. 지금은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먼저 좀 약한 쪽이 알아서 네. 손해가 큰 쪽이 알아서 네. 오히려 이렇게 뻗팅기고 안 또, 피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정말 순간까지 사실 위험하죠. 위험하죠. 네. 그리고 누가 어느 쪽으로 회피할 건지를 미리 계획을 잘 협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회피를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둘 다 회피를 같은 방향으로 해버리면 영영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회피를 하더라도 회피한다고 해서 모두 충돌 확률을 줄일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위성 운영을 할 때 많은 법이나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는 게 이제
우주 분야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뭐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법도 이제 좀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규제를 만들 때 그 협상 테이블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앉아 있나요, 지금은? 근데 어, 박사님 많이 참석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유엔 산하의 유엔 우주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년 이제 2월, 4월, 6월에 위원회가 열리는데 어떤 우주 물체들이 증가하는 거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같이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하는데 사실 당시에 제가 참여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가 우주 위험에 대한 대비 기본 계획을 만들었던 해가 2014년이에요. 이제 그걸 발표하러 갔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우주 강대국들이 그 여러 입김들이 더 많이 센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주 후발국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그렇죠. 또 소행성도 행성 방위 역할을 할 텐데 이럴 때 이제 우리도 뭔가 이제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할 말이 네. 생겼어요. 네. 너무 중요하죠. 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2014년부터 계속 참여를 해오셨고 정말 우리나라에 아주 극소수지만 거기 계속 지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뭐 정부에서 사업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더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계속 참여하고 네. 계시는 거라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일을 할 때 사실 좀 우주라는 공간이 사실은 조약에서는 모두를 위한 공간이잖아요. 모든 국가가 소유할 수 없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 네. 되고 모두가 동등하게 사용할 권리가 다 있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지만 그 우주 조약이 강제성은 전혀 사실 없다는 거죠. 이걸 어긴다고 해서 뭐 판사가 땅땅땅 감옥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국가의 어떤 제재를 가할 방법도 그쵸. 사실 직접적인 방법은 없고 다른 형태로 우회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라는 게 사실은 좀 불평등한 구조인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주 개발과 우주 불평등이라는 사실 키워드가 책을 쓰면서 내내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우주 개발에 이제 막 쫓아가는 입장이라서 선진국들의 어떤 그런 기술들을 많이 보고 있긴 한데 막상 이제 진입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려고만 해도요. 네. 이미 스타링크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중국의 위성이라든지 많은 다른 나라 위성들이 있는 공간에 우리가 못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렇게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네. 간격도 안전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네. 선진국들이 이미 다 선점을 네, 했어. 선점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가 떨어지지도 않고 오랫동안 네. 유지될 수 있는 고도라면 거기에 새로 진입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몰랐는데 책 보고 처음 알게 됐는데 아직 안 보냈는데 선점을 한다면서요. 네,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가 보낼 거야라고 미리 이렇게 선점을 해놓을 수가 있다는 게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보낼 거면은 빨리 보내든지 안 보낼 거면 빨리 취소를 해주든지 이게 제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회의실 예약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 우주도 이렇게 예약을 미리 해놓고 취소를 안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취소할 방법은 없나요? 취소를 하라고 강제한다든지 뭐 유효기간을 네, 요구한다든지 유효기간이 없더라고요. 없는 거예요?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실이. 충격적이죠. 저도 충격을 좀 받았었고 실질적으로 그 위험을 피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다음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버든인 그럼요. 거죠. 예.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궤도가 공간이 너무 몇 개밖에 없으면 딱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위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지구상에서의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거기도 네. 하잖아요. 네. 먼저 했던 국가들은 다 했는데 이제 후발로 참여하는 국가들한테 그 기회가 절대 오지 않는 거죠. 네. 사실 그 기회를 잡는 게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주 개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투자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주 쓰레기가 많이 증가해서
제가 이제 우주 쓰레기가 온다라는 책을 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럼 우주 개발 하면 안 하지 되는 거 말아요.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거 쓰레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이렇게 만드니까. 쓰레기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음. 이제 그런 발생 가능성도 우주 환경도 고려한 이제 개발을 더 앞서서 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과 이제 우리의 공존을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가야지만 이제 뭐 선진국이든 그다음에 중도 개발국이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서로 안전하게 운영하는 게 그렇죠.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두를 위한 우주라는 키워드가 그렇죠.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저의 키워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우주 분야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학회가 있어요. 네. 국제 우주 대회라고 하는 게 네, 매년 이제 나라마다 이제 바꿔가면서 열리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었던 국제 우주 대회에 그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였던 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책에서 우리 했던 얘기의 좀 연장선상인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다루시잖아요. 우주를 개발하고 활용하고 점점 더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따져가면서 지속 가능성이 있게끔 네. 개발하자 이런 그렇죠. 얘기시죠. 네. 우주에서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면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국가 단위의 우주 개발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뭐 미국, 뭐 구소련, 그다음에 뭐 중국, 일본, 유럽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 단위가 민간 기업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개인도 발사하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사실 우리나라도 개인이 큐브 이상 발사한 발사한 사람이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유저들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그 다양한 유저들을 누가 어떤 사람이 발사했는지를 누군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그런 관리 체계는 누가 가져갈 것인지 그다음에 그 올라간 이제 인공위성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피해갈 수도 있고 떨어지는 위험도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정보의 정밀도는 누가 확인해 줄 것인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 쓰고 나면은 어떻게 폐기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 모든 내용들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전쟁을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우주 공간에서 어떤 군사적인 목적의 핵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막을 수 있는 정보들이 그런 지속 가능성의 키워드에 들어가 있어서 최근에는 우주 분야에서는 우주 지속 가능성 가이드라인을 특히 장기적으로 그래서 롱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주는 단기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장기간으로 10년, 20년, 그래도 한 100년까지도 내다보고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장기 지속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문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면이 아마 초기에 진입하는 팀에게는 좀 개발 속도가 진입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개발을 그렇죠. 좀 제한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막 보내도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할 기회가 없잖아요. 대신에 이제 좀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거를 좀 따라서 개발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 안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런 이제 후발국들이 좀 더 안전하고 또 좀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과 그다음에 정보를 공유하자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제 저는 행성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행성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과학 데이터는 완전히 다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뭐 원칙이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독점 기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거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개발팀에서는 내부에서 좀 더 정교하게 자료 처리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올리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업로드를 해주면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 그걸 다운받아서 쓸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과학 관측일 때만 그래요.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뭐 당연히 보안에 관련된 것들은 절대로 공개를 안 하잖아요. 또 개발하는 기술조차도 절대 공유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정보를 공유해주고 그 후발 국가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쩔 때에는 그걸 가지고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정보 공유가 사실 통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약간 양면성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미국이 그 GPS 신호에 약간
약간의 암호 또는 노이즈를 섞어서요. 아. 굉장히 낮은 정밀도의 신호를 네, 풀었거든요. 네, 네, 지금은 네. 물론 어느 정도 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한 정보를 주지만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주 상황 인식이라고 하는 어떤 우주 물체들, 네, 인공위성의 네, 궤적이라든지 특히 인공위성 중에서도 정찰 위성들, 뭐 군사 위성들 또는 뭐 핵심이 되는 주요 위성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한 1m 정도의 정밀도를 갖는 정보를 획득해 의미가 있는데 한 100m, 1km짜리 정보를 주면은 공개는 하지만 네, 나는 대략 줬다. 일단은 네. 줬다는 네. 명분은 그쵸. 되지만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꽤 그쵸.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정보 공유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정보의 어떻게 보면 정확도라든지 정합성, 그다음에 시적절성. 그렇죠, 네. 그렇죠. 뭐 한 10년 뒤에 주면 아무 의미 아무 없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서로 공유를 언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해 나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모두를 위한 우주를 한다고 하면 다 공개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다 기술과 국력과 그리고 국가의 안보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맞아요. 대부분이라서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저의 키워드이기도 한데 우주가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하기는 당연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바라보면 우주 물체를 관측을 한다든지 분석을 하는 것도 한 나라가 독점해서 뭔가 완벽하게 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사실은 협력하는 게 우주에서는 국제협력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모두를 위한 우주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사실 의견을 듣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했어요. 많은 도전적인 질문들이 있어야 되지 그쵸, 않을까? 그쵸.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책에서는 프레임워크 이런 말로 좀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데 뭐 나사나 이제 미국 쪽 관계자들이 여러 나라와 함께 협업을 하고 모두를 위한 그런 지속 가능한 우주를 만들 때 어떤 단일 프레임워크에 모두가 동의해줘야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만들더라도 그렇죠. 합의가 돼야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모두가 동의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네. 얘기하더라. 네. 그 일화를 책에서 소개해 네. 주시고 계세요. 이게 단일 프레임워크라는 걸 구성하는 게 정말 어떤 이상적인 모델일까? 아니면 다중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 안에서 협력을 해나가는 게 더 이상적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너무 비현실적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우선은 아까 유엔의 그 유엔 코퍼스라고 하는 그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무조건 만장일치제예요. 네, 각 이게 또 나라들이. 어렵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지속성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우주 환경에 대한 이런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한 10몇 년 걸렸어요. 근데 다행히 참여했었던 모든 국가들이 그 가이드라인에 만장일치를 하면서 이제 이 모두를 위한 우주에 한 발짝 디딘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 만장일치를 하는 과정에서 주도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이제 특히 강대국들의 아무래도 의견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맞춰나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인류가 우주로 나가는 측면에서는 점점 합의점을 찾아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네. 어쩌면 개발하는 속도보다 그런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또 격차가 생기면 그 격차가 생긴 만큼의 또 다른 또 규칙이나 프레임워크가 또 필요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과학자로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고 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과학은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걸 가감없이 알려주는데 역할을 하고 그게 조금이라도 기여가 돼서 그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 격차를 줄인다고 한다고 하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우주 분야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요. 영화적으로는 많이 표현되는데
달에서도 왜 자원을 네. 캐내서 자원을 서로 쟁취하려는 그런 그렇죠. 막 쟁탈전도 추격전 추격전도 벌이고, 예. 벌이기도 하고 또 우주 공간에서도 이제 서로 회피하려고 할 때 지금은 회피하는 거에 저 방점을 찍었지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공격하는 아, 그럴 수 있죠. 그런 그럴 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공위성 요격 실험 이런 거 할 때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자국의 오래된 인공위성을 폐기 혹은 그걸 대상으로 이제 요격을 미사일을, 했는데 그중 얘가 막 파편이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만들어지고 네. 근데 그게 우주 공간에 쓰레기를 만드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걸 요격할 수 있다는 건 그렇죠. 자국의 위성만 요격하지 않을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 문제들이 네. 사실 우리가 스페이스 포 올을 위해서 유엔의 어떤 협상 테이블 혹은 그런 비슷한 테이블에 다 같이 앉아 있지만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국가들 간에 사실은 전쟁 중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분위기 너무 미묘할 것 네, 같은데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말 조심 엄청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말 한마디도 네, 너무 조심스럽고요. 뉘앙스가. 네,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음, 또 입을 열 수가 없는 그런데 또 어떤 파장이 올지 그렇죠. 모르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은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맞아요. 또 외교 무대에서의 또 우주 분야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참여하면서 국력과 함께 여기 우주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페이스 파워도 네.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요. 그게 정말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달에도 가고 앞으로 화성과 소행성에도 가야 되고 많은 인공위성들을 발사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런 이제 그런 이제 협상 테이블이나 이런 데 같이 참여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과학자에게. 왜냐면 과학자들이 그런 교육을 사실 잘 안 받고 자란 맞아요. 세대잖아요. 정치, 법 네. 모르거든요. 네. 사회 이런 거를 몰라서 과학자들도 그쪽으로 좀 한 발짝 나가야 되긴 하는데 그 역할을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많이 해주고 계시고 반대로 이런 책들을 좀 사회, 법, 국제관계, 외교 이런 거 하시는 전문가들께서 좀 와주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제가 하는 분야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렇죠. 네, 예. 우주 위험을 감시한다는 감시라는 키워드도 사실 야, 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책을 이제 쓰는 거를 독려해 주신 출판사 대표님이 네. 큰일 하셨어요. 출판사 네. 대표님이. 이제 굉장히 생소한 분야인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먼저 하셨고요. 그래서 좀 알리는 게 필요하니까 꼭 써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작가로서 이런 글을 썼다기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서술한 셈이에요. 과학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인프라를 뭐 기술 개발을 하고 하는 뿐만 아니라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주 개발 관련된 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국제 학회나 회의에서 또 앞에 나서야 되는 그렇죠. 경우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이제 우주가 단순하게 우주과학자, 뭐 천문 우주학과의 일이 아니라 그렇죠. 네. 우리의 생활에서 겪는 일들이 거의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네.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다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도 음. 같이 담았습니다. 네, 네. 이제 일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책을 쓰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앞에 이제 막 뭐 달, 화성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을 좀 탐사의 어떤 약사랄까 한번 쭉 훑어주셨는데 그런 내용을 쓰려고 하다 보면 지구과학, 지질학, 뭐 기상, 뭐 당연히 궤도 역학뿐만 아니라 온갖 것들의 지식이 사실 필요한데 심지어 이 책은 또 뭐 외교나 사회, 정책 이런 법 이런 것들도 필요해서 책을 쓸 때 좀 뭐랄까 걱정이랄까 두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언론적인 공포가 좀 있잖아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두려움이? 아니 과학자로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냥 글을 쓴다는 것 자체는 두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인데 왜 그러세요? 첫 번째도 그랬고요. 두 번째도 뭔가 글로 표현한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게 잘 표현이 된 건지 이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고 제가 그래도 겪어가면서 생각했던 거는 내가 뭔가 정답을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살아가면서 또는 이제 우주와 관련된 분야를 하면서 겪어나가고 있는 과정을 좀 얘기해주고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질문들이라는 키워드를 썼거든요. 미래를 향해 하는 맞아요. 인류를 위한 질문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질문들을 같이 나눠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새로운 질문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권이 나오기까지가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다행히 몇 년의 세월을 거쳐서 한 3년 걸렸거든요. 이 책을 쓰는데 3년 걸리셨어요? 지난번 책 나오고 바로 시작하셨구나. 네, 틈을 안 주고 바로 하시라. 압박에 무언의 출판사 압박에 대표님께서 첫 번째 네. 책이 나오자마자 두 번째 책을 얘기하셨군요. 네, 그래서 너무 잔혹한데? 네, 근데 저희는 약간 듀데이 있어야 돼. 네, 마감이 모든 일을 하잖아요. 마감일이 어느 정도 계속 압박을 받고 매주 체크 당하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나니까 저도 좀 뿌듯한 마음이 들고 많이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오늘도 또 시간이 부족합니다. 조금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한 문장을 뽑아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이 책에 너무 주옥 같은 문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쉽지 않은데 박사님께서 고르신 문장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책에 사실 제가 생각했었던 내용들을 그 전체를 펼쳐놓은 내용이 사실 프롤로그에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프롤로그에서 한 문장을 프롤로그에서 우주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다. 이게 사실 이 책을 쓰시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이걸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고 저는 143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가져왔고요. 좀 읽어볼게요. 모두를 위한 우주라는 말은 가장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진실로 통용되는 듯하다. 그러나 이 문장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지금까지의 우주 개발이 실제로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숨기는 서사의 장막이 보인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주 탐사에 대해서 또 중요한 책을 가지고 우리 최현정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지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좀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심채경 박사님이 너무 잘 질문을 해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너무 재밌게 아닙니다. 정말 편하게 얘기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우주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만 재밌었나? 네,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학 감성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